주식이 본업이 아닌 일반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건 대전제는 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많이. 예, 근데 제가 요새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네네.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네. 특히 이제 제가 거기에 블로그에 그 20, 30대를 위한 이제 투자 가이드를 네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질문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걸 모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기초적인. 예, 근데 이제 그 제 아들한테도 이제 물어봤는데 네네. 저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다가 이제 생각한 게 일단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일단 하여간 기본부터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네네. 기본.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은 장내 시장하고 장외 시장도 구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네네. 어떤 경우는 심지어 뭐 상한가, 뭐 가격 제한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는 것들도 많고, 네네. 그 일봉이 뭐예요, 뭐 이런 것도 모르는 부분. 물론 이제 지금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일단 그런 게 기초적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주가는 무엇으로 그렇게 움직여지는지 사실 그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냥 이제 주가가 시세판에서 흘러가니까 네. 이렇게 이제 흘러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힘이 있거든요. 예, 주식 주가를 움직이는 힘. 이게 저는 이제 그 예전부터 그 증권사에 있을 때 신입사원 가르칠 때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이나 이제 주식시장 예를 들어서 참여자가 딱 100명이 있어요. 네. 100명만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때는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50명이 그 사고 싶어 하고 50명이 팔고 싶어 하면 주가는 별로 안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힘이 균등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51명이 사겠다고 덤비면은 그다음부터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51명이 사고 계속 사다 보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51명이 사고 그 다음에는 52명이 사고 53명이 사고 이런 게 아니거든. 네. 51명이 샀는데 주가가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60명이 사니까 주가는 더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가격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걸 눈에 볼 수 있거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이걸 사면은 수익을 얻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60명까지 10명 단위로 샀다가 갑자기 20명 단위로 사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럼 주가가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하루에 그 가격 제한폭이 30%잖아요. 네네. 30%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100명까지 다 살 때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 다 이제 주식을 다 샀어요. 그럼 100명이 다 사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하냐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가나? 아니면 떨어지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팔게 돼요. 네네. 맞아요. 그럼 한 사람이 팔면 아직은 이제 100명이 들고 있으니까 99명이 들고 있으니까 한 명이 팔아도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은 없다. 네네. 근데 한 명이 팔고 두 명이 파는데 갑자기 이게 똑같이 사자 그 원리하고 똑같이 갑자기 5명이 팔고 10명이 팔면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가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그 힘은 그건 뭘로 파악하느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네네. 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 때문에 팔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원인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펀더멘탈 요인. 네.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네네. 그런 그 펀더멘탈 요인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요인인데 기술적인 요인들은 다분히 심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열이다 아니면 네네. 그 이제 급냉이다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그럼 그 심리적인 요인은 그럼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기술적 지표예요. 기술적 지표를 보면은 그 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네. 뭐 상대 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그 영향력 있게 보는 게 그 S&P 500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하면 S&P 500 지수라는 게 미국 기업들 500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500개 기업들의 각각이 이제 20일간이면 20일 아니면 50일에는 50일 이렇게 그 50 이동 평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평선. 예, 이평선. 네. 그래서 이 현재 주가가 네.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쭉 이렇게 그 계산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개 종목 중에서 뭐 한 그 400 종목이 50일 이동 평균선에 위에 올라 있다. 네. 그럼 80%가 올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 여기서부터 좀 과열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 지표라고 하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네. 다른 거 추세 지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뇌동매매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네네. 내려가니까 팔고, 네네. 올라가니까 사고, 이런 정말 실수들이 반복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100점 100배. 네. 경험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주가는 무엇으로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그런 그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주가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나만 혼자 이렇게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네. 잘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점 예를 놓고 보면은 네. 물론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먹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막 먹으니까 뭐 일반적인 네. 장사는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네.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뭐 우리 직장인이나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이제 식당을 자주 찾아가잖아요. 네.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식당들도 그 잘 되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는 절대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주가가 네. 그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뭐냐? 그거는 이제 경제거든요. 지금 경제가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경제. 예. 그러면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뭘로 판단하느냐? 네. 이제 여기에 대한 또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주 쉬운 거는 통계청에서 그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네. 침체 국면이다 아니면 화랑 국면이다라는 걸 네. 공식적으로 평가를 해줘요. 그게 이제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네네. 이게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9월달 같은 경우가 3분기 말이니까 네. 3분기 말 끝나고 바로 발표하는 건 아니고 네네. 각종 이제 경제 지표들을 모아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하는데 거의 한 달 좀 넘게 걸려요. 그러면은 보통 한 3분기까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한 11월 중순 정도면 발표를 해요. 네. 아, 지금 이 경기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은 경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 일단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돼요. 그래서 경기가 화랑중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면 네. 주식시장도 경기와 이제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 네. 그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큰 손해를 안 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경기의 그 이제 변곡점이라고 그러는데 네. 화랑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꺾이는 국면, 네. 꺾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국면.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다 투자자들이 헷갈려하거든요. 전문가들도 다 똑같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그 판단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건 힘들지만 네. 가장 기초적인 거는 그런 그 경기 상황이 어떠느냐 이 부분들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러한 그 제반 네. 그 공부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할 때 투자해서 나서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99%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이제 투자 자금에 관한 건데 네. 제가 이제 그 블로그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정말 내 눈물을 흘렸는데 네. 그 뭐 댓글을 저한테 이제 보내온 거예요. 저는 이제 창원에 사는 26세 청년입니다. 네. 지금 취직을 못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놓은 걸 가지고 네.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100만 예를 들어서 그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200만 원, 뭐 300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솔직히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네. 얼마를 그 벌어야 되는 게 정말 그 목표 수익률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네. 내가 300만 원을 갖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3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네. 300만 원을 벌면은 네. 이게 100%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런 부분들을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질문 내용을 보니까. 너무 과도한.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적정하게 보는 그 수익률이 연평균 네. 한 10 내지 한 1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3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2% 연간 수익률을 얻으면 36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36만 원 가지고 물론 큰 도움이 되겠지만, 네. 이걸 가지고 과연 투자를 해서 자기가 어떤 네. 이렇게 수익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거꾸로 네. 36만 원이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36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과연 이게 투자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비해서 그렇죠. 너무 투자금이 예. 크다는 말씀. 아니. 그런 그 소규모의 그 자금을 가지고 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왜냐하면 왜 또 그게 중요하냐면, 네네. 기본적으로 여유 자금을 갖지 않고 있으면은 네네. 아까도 이제 잠깐 심리를 말씀드렸는데 네네. 급해지게 되고, 네, 맞습니다. 급해지면 자꾸 그 미세한 그 주가 변동에 네. 흔들리게 돼요. 네. 그러면 조금만 올라도 사고 싶고, 네네네. 조금만 떨어져 팔고 싶고 뭐 이러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이 반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네. 원금이 줄어 있어요. 네.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런 그 투자들을 하는 경우들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그 지론은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흔히 이제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전업 투자로 성공했다는 것들은 네. 사실상 전체 투자자들의 한 1% 정도밖에 네. 1%도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자기가 그 1%에 속하겠다라고 좀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건데, 네네. 이게 주식이 100% 수익률을 나는 게 네. 물론 이제 뭐 화랑장이 되면 뭐 급등장이 되면 네네. 지금 이제 그 가격 제한폭이 하루에 30%니까 3일이면 끝나요. 예를 들어서 상한가 세 번 치면 100% 수익률 난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네. 어렵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네네. 좀 어렵다. 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혹시 투자를 하고 싶으면 네. 저는 이제 그 젊기 때문에 네네. 장기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한테도 이제 장기 투자를 권하고 있고, 네네. 실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럼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제 예. 이게 또 가장 큰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 어디에? 근데 저는 이제 종목 투자는 이제 하지 말라 그래요. 웬만하면.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이제 전문가들,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그 종합지수를, 그 펀드를 운영하면서 종합지수를 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버핏이 말한 게 네, 똑같습니다. 진짜. 예, 버핏이 ETF를 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네. 미국에서 이제 그 조사한 건데, 네. 대형주를 운영하는 그 주식형 펀드 중에서 소위 이제 벤치마크가 S&P 500 지수인데, 네. S&P 500 지수를 이긴 펀드는 전체 펀드의 30%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치수가 높고. 엄청 그 펀드 매니저는 물론 좀 비하하는 건 아닌데 네네네.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10년간 그 종합 지수를 이긴 펀드는 15%밖에 안 된다. 네네네. 그리고 15년간 주식시장을 이긴 펀드는 8%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 투자를 할 때 네네.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네네네. 가장 좋은 거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종합주가 지수에 투자할 때 그럼 이거를
그 가장 잘 쫓아갈 수 있는 그 상품이 뭐냐 이제 그게 이제 ETF인데. 아, 네, 그렇죠. 예. ETF를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종목 투자가 이제 또 어렵다라는 이유는 미국의 그 유명한 자산운용사 이제 뱅가드가 있는데 네네네. 그 뱅가드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30년 동안 이제 미국 주식 한 3,000개 이제 지금 러셀 3,000 지수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포함된 지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거예요. 해보니까 47%는 네. 3,000개 종목 중에서 47%는 수익이 나지를 않았어요. 30년 30년 동안 이제 들고 있었을 경우에 어. 한 종목을. 생각보다 수치가 되게 충격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또 30%는 네. 그 원본 가치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한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30년 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돼서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게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면 예, 오히려 그거 하면은 이제 실질 그 수익률 따지면 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 이게 이제 3천 그 종목 중에서 단 7%. 네. 그 7%라는 게 이제 3천 종목 중에서 7%면은 한 210 종목, 네. 200 종목 정도 될 겁니다. 200 종목 정도만 이제 30년간 갖고 있었는데 한 1000% 수익률을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0 종목에 들지 않으면 네.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종목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게 수치로 말씀해 주시니까 딱 와닿네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실제 이것을 이런 그 논리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벤치마크를 그러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이기기 위해서 네. 포트폴리오를 그럼 몇 개로 구성해야 가장 좋은가 네.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한 종목만으로 그 종합주가 지수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1%밖에 안 돼요. 근데 500 종목으로 구성을 하면은 네. 종합주가 지수를 이길 수 있는 확률, 네. 종합주가 지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이제 48%로 늘어나는 거예요. 거의 한 반 정도 된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다. 근데 분산 투자를 그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500 종목을 다 담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물론 뭐 몇백억, 몇천억 되면 당연히 사는데 네네. 없으니까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상품을 사자. 네네네. 그게 이제 ETF 중에 그런 상품들이 엄청 많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저도 실질적으로 그 펀드를 운영을 해봤지만 네. 제가 그 펀드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 12년 정도 이제 펀드 운영을 했는데 오래 하셨네. 예, 종합주가 지수를 사실 이긴 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돈 주신 분들이 네네. 매일 불러서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네네. 예, 이제 화도 내시고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예, 대책을 내는 대책 없거든요. 그럴 때 대책은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를. 그럼 조금 효과는 있는데 네.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되 ETF를 사서 장기 투자를 했으면 여유 좋겠다. 자금으로 예, 해라. 예. 네. 그게 저는 이제 정답이라고 딱 생각합니다. 정석이네요. 딱.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현역에 있는 그 매니저들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 친구들도 알거든요. 그 펀드 매니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투자의 그 철학이 확고한 그 펀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치 투자. 네네.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아니면 성장 투자.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그 확고한 그 철학이 있어서 그거를 밀어주면은 네네.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이제 1년마다 그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래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문가들도 그런데 네, 그렇죠. 그 젊은 투자자들은 공부를 해봐야 얼마를 했겠어요. 기본 그 상황에서 지식도 없는데. 투자를 한다고 나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비하하는 건 네.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현실을 네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예. 딱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예.